안녕하세요. 박홍순입니다. 오늘 그림 산책 27회는 일리아 레핀이라고 러시아 화가의 아무도 기다리지 않았다라는 작품입니다. 일리아 레핀은요, 러시아 국민들에게는 톨스토이와 함께 거의 국보로 통하는 예술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어떤 사실주의, 특히 이제 비판적 리얼리즘을 대표하는 유명한 화가죠. 그의 그림이 우리나라에 많이 소개가 되기도 했고요. 그의 대표작 중에 하나가 바로 아무도 기다리지 않았다라는 작품입니다. 일단 어떤 상황인지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그림을 먼저 보면은요, 방 안이 무대입니다. 그림의 무대인데 왼편으로는 밖을 향한 또 문이 나 있고요. 저쪽으로 또 방문이 보이죠. 저 문 저쪽에 이제 거실이 출입구가 있을 텐데요. 한 남자가 방 안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고 이들을 바라보는 가족들의 모습이 굉장히 뭔가 경계심, 불안, 낯섦, 당황스러움 뭐 이런 것들이 분위기로 풍겨요. 먼저 남자가 쭈삣거리면서 방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 맞은편에서 검은 옷을 입고 엉거주춤 일어나고 있는 사람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벌써 머리가 희끗희끗하죠. 그리고 노인들이 그 희끗희끗한 머리를 가리기 위해서 서양에서 이렇게 쓰는 검은 천을 쓰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집에 들어온 아들을 반기는 어머니 모습과는 좀 다르죠. 아니, 어머니라면요. 그냥 우리나라 같으면 버선발로 그냥 뛰쳐나가가지고 내 자식 왔구나라고 엉엉 울어야 될 텐데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이걸 반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판단을 못하고 굉장히 어색한 몸짓과 표정으로 아들을 어떻게 보면 응시하는 느낌. 바라본다기보다는 응시하는 느낌이 강하고요. 그 다음에 저 뒤편에 문고리를 잡고 있는 여인이 아마 부인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고리를 잡고 있는 모습이요. 꼭 언제든지 문을 열고 다시 이 사람이 나가는 것을 바라는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여성의 시선을 보면은요, 남보는 것 같지 않아요? 자기 남편이 아니라 낯선 사람을 근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피아노 의자에 앉아있는 여인은 누이인 것 같아요. 이 남자의 여동생 정도가 되는데 그냥 몸만 삐쭉 돌려가지고 역시 낯선 시선을 보내고 있고요. 앞거는 그 오른쪽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딸과 아들이죠. 딸 같은 경우는 잔뜩 몸을 웅크리고 다리까지도 꼬고요. 뭔가 두려워하는 시선을 보이고 있어요. 단 경계를 넘어서서 불안을 넘어서서 두려움에 가득한 시선을 보내고 있고 옆에 있는 아들도 그냥 그 자기 여동생의 어깨 너머로 그냥 쳐다볼 뿐입니다. 뭔가 직접적으로 반기거나 가서 안기거나 이런 분위기와는 전혀 다르죠. 그래서 제목 그대로 아무도 반기지 않았던 뭔가 불청객 같은 이 가족과 어울리지 않은 이방인으로서의 남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사정이 있습니다. 이 그림이 무엇을 담은 거냐 하면요. 이 남자는 당시에 짜르 독재 체제, 짜르 전제군주 체제에 반대하던 혁명가죠. 혁명가로서의 활동을 하다가 검거가 돼서 오랜 기간 시베리아 유형 생활을 끝내고 막 집으로 돌아온 참입니다. 단순히 격리 기간만이 아니라 혁명 활동을 통해서 또 재판 과정을 통해서 또 유형 생활을 하는 동안 가족들의 고통도 많이 있었겠죠. 그런 점에서 또다시 이 가정 내에 뭔가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감이 경계의 눈빛과 당황스러운 눈빛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그것을 마주한 혁명가 역시도 보면은 모자를 쥐고 있지만 이 모자를 쥔 손을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느낌이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이 돼요. 그 다음에 한 발을 내디뎠지만 다음 발을 내디뎌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것을 망설이고 있는 모습도 그때 고스란히 느껴져요. 그런 점에서 이 레핀이 가지고 있는 이 리얼리즘의 성취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하나의 그림이 우리에게 주는 그 풍부한 감상의 포인트들은 여러 측면으로 번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사정까지 고려하면서 보면은 이 상황 속에서 각자의 감정선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가
마치 스냅 사진을 보는 듯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잖아요. 그 표정 하나, 눈빛 하나, 손짓 하나, 또 발의 모습 하나, 방 안에 흐르는 공기 하나까지도 그대로 어떤 사실적으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느낌이 들고요. 또 그것을 뚫고 그 시대적인 어두움, 시대적인 고통까지 담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적 리얼리즘으로서의 성격까지도 잘 묘사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리아 레피는 이 그림을 여러 차례 수정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구도로도 또 다른 등장인물을 통해서 이 그림을 그 전에 그리기도 했어요. 다음 그림 보면은요, 좀 전에 그림보다 1년 전에 그려진 작품인데요. 동일하게 아무도 기다리지 않았다라는 건데, 주인공이 이번엔 여성이죠. 마찬가지로 이 여성도 혁명가로서 유형 생활을 보내다가 시베리아에서 막 돌아온 직후이고요. 가족들이 경계와 불안의 눈빛을 보내고 있는 것도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앞에 그림과 구도라든가 분위기, 또 이걸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건 비슷한데, 아무래도 앞에 그림보다는 좀 단촐하죠. 등장인물도 적고, 그 다음에 그 팽팽한 긴장감, 공포의 느낌도 공포라기보다 어떤 불안과 경계의 눈빛과 그 분위기도 그만큼 단촐해 보이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레피는 이걸 보완하는 그림을, 앞에 그림을 통해서 보여준 게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제일 눈여겨봐야 될 것은 어쩌면 이 주인공인 혁명가일 수도 있겠죠. 이 혁명가는 안 그래도 불안하고 안 그래도 고통스러운 심정일 거예요. 왜냐하면 오랜 기간 고립된 유형 생활을 끝내고 돌아온 길이잖아요. 그 기간 자체도 고통스럽고 힘이 들었지만 얼마나 그 단절의 기간에서 오는 불안이 크겠어요. 그리고 와서도 밖에 나가더라도 뭐 미행이 따라붙는 건 아닌지, 다시 내가 잡혀가는 것은 아닌지, 뭐 이런 우려가 늘 따라다니기 마련이죠. 그리고 또 앞날에 대한 불투명함에서 오는, 자기가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불확실함에서 오는 불안도 가중되어 있을 것이고요. 이 불안에 더해서 가족들의 이 낯선 시선, 뭔가 경계의 시선을 접하면서 오는 그 관계에서 오는 불안까지 덮여져서 3중, 4중의 불안이 이 혁명가에게 닥쳐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가족들의 이러한 반응도 이해가 안 가는 바는 아니죠. 왜냐하면 그 혁명운동에 참여하는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가족들 역시도 숨죽인 세월을 보냈겠어요. 그리고 잡혀서 조사를 받을 때 가족들도 들들 볶였겠죠. 심지어 가족 중에 일부는 붙잡혀가서 취졸당하기도 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유형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시베리아 유형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감시의 눈길이 멈추지 않죠. 그런 집안, 뭐 옛날부터 연좌제라고 하죠. 그런 어떤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역적의 집안이 돼서 늘 주시의 대상이 되고 위축이 될 수밖에 없었던 조건, 거기에 더해서요, 우리나라 일제시대의 독립운동가의 가정들이 대부분 그랬듯이 제대로 사회활동을 할 수 없고 또 경제적으로도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데서 오는 어려움도 있었을 거고요. 아이들은 또 그런 가족의 부재 속에서, 아버지 혹은 엄마의 부재 속에서 몇 년을 살아왔던 과정을 겪어야 됐을 거라고요. 주변의 손가락질을 받아가면서요. 그런 것들이 그 경계의 눈빛과 불안의 눈빛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것을 하나의 장면 속에서 탁월하게 담아냈다는 점에서 레핀이 가지고 있는 어떤 화가로서의 능력, 또 작품이 가지고 있는 성취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레핀의 그림은 우리는 가족이라는 거에 대해서 뭔가 한번 고민해 볼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우리의 가족에 대한 통념은 발트밀러의 이 할아버지 생신이라는 이 그림에서 나타나는 이미지가 우리가 통념적으로 가족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상식이기도 하고요. 이 발트밀러는 가족을 유난히 많이 그렸던 사람인데, 대신 아까 레핀의 그림과 달리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많이 담았어요. 아예 행복한 가족이라는 이름의 그림도 있고요. 이 할아버지 생신이라는 그림도 그 연장선에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가운데 있는 할아버지의 생신날인 것 같아요. 3대가에 이르는 가족들이 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들과 딸이 있고요. 또 그들의 자식들이 있고요. 바글바글하면서 할아버지의 생신을 축하해주고 있는데요. 뭔가
나이는 서로 다르고 3대에 걸친 가족이지만 또 사는 조건들 다르겠지만 끈끈하게 하나로 이어지는 느낌, 이게 떼어질 수 없는 느낌, 이 가득 묻어나잖아요. 뭐 어려움이 펼쳐 닥치더라도 이 가족의 사랑과 정으로서 모두 헤쳐나갈 것 같은 그런 우애와 사랑과 뭐 이런 것들이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여기 어디에도요, 뭔가 낯선 시선, 가족에 대한 불안한 시선, 경계의 시선, 뭔가 배척의 시선, 이런 건 발견할 수 없고 서로가 서로를 보듬고 안아주고 뭐 이러한 관계로서의 가족,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이 있듯이 뭔가 어떤 경우에도 이 가족에 대해서 따뜻한 시선을 거둘 것 같지 않은 그런 이미지, 그런 분위기가 그대로 풍깁니다. 사실은 우리에게도 이런 통념이나 상식이 가족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떠오르는 것이기도 해요. 거의 가족을 절대화하는 경향조차도 많죠. 세상의 모든 가치 중에 가족이라는 가치를 제1차적 가치로 여기고요. 거기에서 벗어나는 일체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는 오히려 화를 내거나 경계를 하거나 가족의 우애, 가족의 이익, 또 가족의 미래, 이것을 중심으로 세상의 모든 일들을 판단하는 이런 사고방식, 이런 경향이 얼마든지 많이 발견할 수 있죠. 그런 점에서 랩핀의 그림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기 마련이에요. 오히려 우리에게는. 그런데요, 사실은 그 랩핀의 그림은 특수한 어떤 혁명활동기의 혁명가 집안에서의 어떤 벌어지는 그런 묘한 감정선을 드러내고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일상에서요, 가족은요, 낯선 시선, 경계의 시선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음 그림을 볼게요. 조지 킬본이라는 영국 화가의 그림인데요. 그림 제목이 가난한 친척입니다. 뭔가 이 그림에서도 경계의 분위기가 풍겨나오지 않나요? 뭔가 배척의 분위기가 풍겨나오지 않나요? 가운데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분이 이제 방문한 친척인 듯 하고요. 옆은 그 친척의 딸이거나 뭐 그렇겠죠. 그 다음에 왼쪽으로는 남편과 그 남편의 부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인은 의자 팔걸이에 한 팔을 올리고 또 한 손으로 턱을 만지면서 뭔가 이야기를 듣지만 정말 그 사람이 이야기에 집중해서 뭔가 공감하기보다는 뭔가 의심의 눈초리로, 경계의 눈초리로 그 이야기를 듣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그리고 탁자에 두 팔 이렇게 짚고 있는 남편은 어떤 시선으로 보이는가요? 뭔가 빨리 나갔으면, 이분을 빨리 쫓아낼 궁리, 핑계를 대서 쫓아낼 궁리를 하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다가와요. 어떤 상황인지는요, 불을 보도 뻔하죠. 뭔가 이 나이나 관계로 봐서는 부모의 형제뻘일 것 같아요. 삼촌, 뭐 큰아버지, 우리말로 하면 큰아버지나 작은아버지, 삼촌뻘쯤, 나이 든 삼촌뻘쯤 되는 사람이 뭔가 어려운 사정을 하러, 부탁을 하러 찾아온 거겠죠. 그것이 돈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집안사에 뭔가 다른 문제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일정하게 도와주길 바라며 방문을 한 것 같고요. 또 그거에 대해서 경계의 눈빛으로 어떻게 핑계를 대서 거절을 할까, 이것을 궁리하고 있는 그 남편과 부인의 모습이 우리한테는 그대로 느껴집니다. 근데요, 이런 것들은 우리 현실에서도 비일비재한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친척이 갑자기 찾아오면 반갑기만 한가요? 왜 왔지? 무슨 일이지? 또 나한테 무슨 부탁을 하려고 하지? 오히려 경계의 마음을 갖기 마련이잖아요. 불현듯 찾아온 것만이 아니라 아예 뭐 좀 부탁할 말이 있어? 그럼 벌써 마음이 딱 이 송곳처럼 서 있잖아요. 이거는요, 친척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자식들이 서로 분가를 했다고 해도 마찬가지죠. 동일한 어떤 생활 조건을 가지고 있진 않잖아요. 형제자매들도 보면은 누구는 좀 더 풍요롭고 누구는 좀 더 빈곤하고 이런 다양한 조건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찾아왔을 때, 특히 사정이 어려운 자기 형제자매가 찾아왔을 때는 벌써 핑계거리부터 생각하죠. 벌써 머릿속에 혐의를 갖고 있는 거예요. 뭔가 부탁을 할 수 있겠다.
보증이 됐던 아니면은 뭐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이 됐던 뭐가 됐던 뭔가 자기에게 원하는 것이 있어 오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이것에 대해서 변명할 거리를 찾는데 몰두하는 경우들이 많죠. 심지어는 부모 자식 간에도 불신과 경계가 나타나는 경우들 많잖아요. 상속을 둘러싸고 갈등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다양한 이해관계가 가족 내에서 벌어지고 그것은 나아가서 부부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친밀하고 항상 신뢰하고 우정이 가득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족이 아니라 경계와 불안과 의심과 이런 것들이 가족 구성원 내에 또 가족을 둘러싼 친인척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은요, 래핀의 그림처럼 혁명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가족 관계의 한 단면이다라는 것 정도는 우리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인문학이라는 것은 남들이 뻔하게 생각하는 것,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의 눈초리, 또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것으로부터 새로운 어떤 메시지, 새로운 의미를 찾아내는 작업이 중요한 걸 텐데 그 중에 한 주제가 바로 이 가족이라는 것이 될 것 같아요. 우리에게 꽤나 익숙한 사상가죠. 에리 프롬은 건전한 사회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른바 사랑이란 소외라는 우상숭배 현상의 일종이다. 이러한 형태의 복종적인 관계에서 사랑과 힘과 생각 모두를 쏟는다. 온갖 풍요로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풍요로운 어떤 생각이라든가 가치라든가 뭐 이런 걸 말하는 거겠죠. 그런 풍요로움을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 투사하고 자기 것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자기로부터 소외된다. 자기가 하고 싶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지만 실은 자아와 분리된 배후의 힘에 의해 움직이고 있을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가족이라는 말과 함께 동시에 떠오르는 게 바로 이 사랑이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관계에서 가족이 형성이 되고 또 가족 구성원의 관계라는 것이 사랑을 매개로 해서 끈끈하게 이어진다라고 상식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LA 프롬은 사랑은 일종의 우상숭배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 결과 스스로 자기 소외에 빠지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독립적인 인격으로서 자립적인 어떤 인격으로서의 자아를 잃지 않는 선상에서 서로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대상 혹은 사랑이라는 것을 하나의 절대적인 대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절대화한 다음에 거기에 자기의 모든 관심과 행위를 쏟아붓는다는 거죠. 그 모든 그 가족이라는 것을 절대화해 놓고 그 절대화된 가치에 세상의 모든 가치를 종속시킨다는 거죠. 그 결과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것 혹은 가족 이외의 다양한 사회적 가치, 공적 가치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배척하거나 도외시하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나타남으로써 일종의 가족의 절대화는 우상숭배가 돼버리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는 이 사회에서 또 이 세상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풍요로운 어떤 선택 또 풍요로운 어떤 사고를 잃고 협소한 사고와 행위만으로 좁혀져 들어간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뭐 아까 래핀의 그림에서 봤지만 사실은 그 절대 군주제 하에서 그에 대한 저항이라는 사회적 공적 가치 또 우리나라가 과거에 일제강점기에 민족 독립운동이라는 뭔가 공적인 가치, 사회적 가치가 있다면 또 가족이라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독립운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도 수많은 갈등이 있기 마련이죠. 우리나라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도 수많은 민주화 운동가들이 참여하게 되는 그 저항에 참여하게 될 경우 자신과 자기 가족에 미칠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고통스러운 피해들을 생각을 하면서 망설이게 되잖아요. 그리고 현실에선 그런 가족이라는 가치와 공적 가치가 충돌하는 경우도 실제 많이 생기고요. 이럴 때 가족의 절대화라는 일종의 우상숭배 현상이 벌어지는 순간 가족 중심으로 모든 생각을 하게 되고 일체의 공적 가치들은 무시해버리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에리 프롬은 날카롭게도 맨 마지막 문장에 배후의 힘에 의해 움직이고 있을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가족의 기주의 혹은 가족의 절대화를 제일 바라는 게 누굴까요?
당연히 억압을 하는 당사자인 어떤 독재 세력, 혹은 전체주의 세력, 혹은 민족주의 세력, 제국주의 세력, 이들이야말로 사회 구성원들이 가족주의에 빠져 있기를, 오직 가족이라는 이 울타리 안에서만 사고하고 오로지 무사한 일로만, 자기 하나만 무사하면 돼라는 생각에 빠져 있길 바라죠. 그래야지 사회적인 저항, 사회적인 문제 제기를 안 하게 되잖아요. 그것이 역사 속에서 벌어졌던 일들이고요. 그런 점에서 이 가족이 절대화되는 일종의 우상숭배 상황이 되는 것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는 랩핀의 그림 속에서 그 복잡한, 미묘한 그런 다양한 가치들의 충돌 현장을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랩핀 그림이 주는 감동이 그만큼 커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두 그림으로 와서 보면은요, 당연히 왼쪽의 랩핀의 그림은 그런 어떤 낯섦, 느낌이 그대로 풍겨나오고, 오른쪽은 우리의 통념 속에 있는 가족의 모습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속사를 들여다봤을 때 적어도 현상적으로는 오른쪽 발터밀러의 행복한 가족의 모습일지라도 그 속사를 면밀하게 들여다보면은 왼편의 랩핀 그림과 같은 그런 낯선, 경계, 불안, 이런 것들이 가족관계에서도 다양한 계기로 배어나온다는 것들은요,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마 겪어왔을 거예요. 그것을 회피하지 않는 것, 외면하지 않는 것, 정면으로 그 가족의 속사를 들여다보고 가족이라는 가치가 지니고 있는 양면성을 들여다볼 때 드디어 우리가 공적 가치와 사적 가치, 사회적 가치와 가족이라는 가치 속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나. 그런 점에서 양편향을 벗어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공공의 가치와 가족의 가치가 공존하는 그러한 어떤 방향, 이 가족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의미 있는 문제의식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면서요. 자, 오늘 랩핀의 그림을 매개로 해서 가족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의미 있고 재미있는 내용이었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